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서게 되는 이야기. 제1장 대신 나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핸드폰을 처음 바꾼 건 작년 봄이었다. 새 기계를 받아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정민은 연락처를 이동시키면서 처음으로 숫자를 세어보았다. 217명. 화면 속에 이름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다. 이름만 있고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엔 떠오르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 중에서 지난 1년 안에 연락을 주고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보았더니 손가락 2개로도 충분했다. 정민은 그날 밤 이불 속에서 오래 누워 있었다. 천장에 붙어있는 오래된 조명 커버 안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누군가와 같이 살았다면 진작에 치웠을 텐데 혼자 사는 집에서는 고개를 들어 올려다봐야 보이는 것들이 오래도록 방치되는 법이다. 먼지처럼 쌓인 것들 대신 청소하지 못한 창틀, 답장하지 못한 문자, 한 번도 열지 않은 책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오지 않는 전화들. 언제부터였을까? 정민은 기억을 더듬어 보려 했지만 뚜렷한 경계가 없었다. 어느 한 날 갑자기 전화기가 조용해진 것이 아니라 마치 밀물이 썰물이 되듯 조용히,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 퇴직하고 나서인지도 몰랐다. 아니면 마지막 모임에서 그냥 조용히 먼저 일어났던 그날부터인지도. 50이 되던 해 정민은 25년 다니던 회사를 나왔다. 나온 것인지 나온 것처럼 되어버린 것인지는 지금도 정확하지 않다.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사람을 묘하게 중립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잘린 것도 아니고 그만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직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자리로 분류된 것이다. 회사는 정중했다. 퇴직금도 법정 기준을 넘겼고 위로 연수라는 이름으로 제주도 호텔도 사흘 보내줬다. 그 호텔 방에서 정민은 혼자 바다를 보며 삼겹살을 시켜 먹었다. 맛은 기억나지 않는다. 창밖에 파도 소리가 났고 룸서비스를 가져온 직원이 혼자 오셨어요? 하고 물었을 때 이상하게 코끝이 찡했던 것만 기억난다.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연락했다. 퇴직 직후 한두 달은 오히려 더 바빴다. 밥 한 번 먹자는 약속들, 오랜만이라는 문자들, 어디서 어떻게 지내냐는 카카오톡들. 정미도 성실하게 답장을 보내고 약속을 잡고 나갔다. 하지만 그 약속들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다. 회사 이야기는 자기들끼리의 것이 되었고 누가 승진했고 어떤 팀이 어떻게 됐는지 이야기할 때 정민은 잠시 웃다가 잠시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 기분을 상대방도 느꼈는지 점차 연락이 뜸해졌다. 나중에는 정미도 먼저 연락하지 않게 됐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가 아니었다.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였다. 25년 동안 정미의 이야기는 회사 이야기였다. 어느 프로젝트가 잘 됐고 어떤 상사가 힘들고 신입이 어떻고 야근이 어떻고. 그게 없어지자 정미에게 남은 이야기는 대시 없었다. 마침표 아니 정확히는 있긴 한데 어떤 언어로 꺼내야 할지를 잊어버린 것 같은 상태였다. 50 이후의 삶이 이런 것인지 아무도 미리 말해주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화요일 오전. 커피를 내려 식탁에 앉으면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유독 적나라하다. 아무 소리도 없는 집 안에서 자기 숨소리를 듣는다. 핸드폰은 조용하다. 알람은 어제 꺼버렸다. 아무데도 가지 않아도 되는 날이 이렇게 많은데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다는 게 이상한 건지 당연한 건지를 정민은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러다 어느 날 정민은 이 낯선 집안에서 자기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정미.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이름은 무엇이 되는가? 명함 속에만 존재하던 이름,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씌어지던 이름, 매일 발신일란에 찍히던 이름 대신 그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이름은 그냥 소리에 불과한 것인지도 몰랐다. 정민은 그날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쓴 날짜를 확인하니 2016년 4월이었다. 그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요즘 너무 바빠서 나 자신한테 미안하다. 6글자. 요즘 너무 바빠서. 정민은 그 문장을 읽으면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그때의 자신이 지금의 자신에게 뭔가를 전하려 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 문장이 실제로 전달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다. 제2장 대시 비 오나니 비로소 보이는 것들. 봄이 되자 정민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옷장부터였다. 회사 다닐 때 입던 정장들, 회의실에 들어갈 때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던 남색 재킷과 베이지 바지들. 지금은 어디서도 입을 일이 없는 것들이 옷걸이에 그대로 걸려 있었다.
정민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접었다. 기부하러 갈 가방에 넣으면서 이상하게 손이 잠깐씩 멈췄다. 이 재킷을 입고 처음으로 팀장 발령을 받았던 날이 생각났다. 팀원 3명 앞에서 어깨가 떨렸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며 속으로 나 잘할 수 있어를 3번 외쳤다. 그 재킷은 정미에게 그냥 천 조각이 아니었다. 어떤 시절의 껍질이었다. 하지만 가방에 넣었다. 껍질은 벗어야 그 안에 있던 것이 나온다. 매미가 그러하듯이 서랍도 열었다. 오래된 청첩장들, 명절 선물 봉투, 어딘가서 받은 메모지들. 누군가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 쪽지듯이 누구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정민은 그것들을 하나씩 손에 들고 잠깐씩 생각하다가 버렸다. 버리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집이 비워질수록 오히려 방 안이 넓어지는 것 같았다. 아니, 더 정확히는 대시 정미가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 것 같았다. 지금껏 물건들 사이에서 좁게 끼어 앉아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짐이 줄자 정미 자신이 조금 더 선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았다. 책들도 정리했다. 읽어야지 하고 사놓았다가 읽지 못한 책들이 2줄로 꽂혀 있었다. 정미는 그 중에서 한 권을 꺼냈다. 노년에 대하여 키케로. 20대에 샀던 책이다. 그때는 노년이 너무 먼 이야기 같아서 끝까지 읽지 못했다. 지금 편히 첫 페이지부터 밑줄을 긋고 싶었다. 나이 드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다. 정민은 그 문장을 3번 읽었다. 사실 나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봤던 적이 있는가. 20대에는 취업을 했고, 30대에는 일을 했고, 40대에는 살아남았다. 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고요 속에서, 이 낯선 침묵 속에서 정민은 그 질문과 처음으로 눈을 맞추는 것 같았다. 나는 누구인가? 직함이 없는 나. 팀이 없는 나. 명함이 없는 나. 목표 매출이 없는 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나. 야근하지 않는 나. 주말에도 메일을 확인하지 않는 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정민은 며칠 동안 그 질문을 안고 살았다. 대답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대신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침에 커피를 내릴 때 원두의 향이 얼마나 짙은지, 화분 위에 새잎이 하나 돋아났다는 것,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아직 갈색이지만 끝이 조금씩 연두빛으로 물들고 있다는 것, 바빴을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었다. 어느 오후, 정민은 아주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했다. 동네를 걸었다. 목적지 없이. 카페에 들러야 한다든가, 마트에 들러야 한다든가 하는 이유 없이 그냥 걸었다. 골목 안쪽에 작은 화방이 있었다. 간판이 낡아서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가게였다. 쇼윈도 안에 수채화 물감과 작은 캔버스들이 놓여 있었다. 정민은 걸음을 멈추고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바라봤다. 중학교 때 미술을 좋아했다. 미술 선생님이 너 그림 잘 그린다고 했던 날, 정민은 집에 와서 일기에 그 말을 적었다. 그 일기장은 이사하면서 어딘가에서 사라졌지만 그 문장만은 어딘가에 남아있었던 것 같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 말은 정미한 어딘가에 불씨처럼 묻혀 있었고, 정민은 화방 안으로 들어갔다. 수채화 인문 세트를 샀다. 작은 스케치북도 하나 샀다. 계산을 하면서 이상하게 설레는 기분이 들었다. 계산대 너머 아주머니가 요즘 그림 배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했을 때 정민은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라고 말했다가 잠시 멈췄다. 그냥 뭐지? 그냥 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해보고 싶어서. 그냥 해보고 싶어서요. 아주머니가 웃었다. 그 마음이 제일 좋은 이유예요. 집에 돌아와서 정민은 식탁 위에 스케치북을 펼쳤다. 연필을 들고 한동안 빈 종이를 바라봤다. 뭘 그려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창밖을 바라봤다. 은행나무 가지. 그 가지 끝에 매달린 잎 하나. 정민은 그것을 그렸다. 서툴렀다. 비율이 안 맞았다. 인맥이 어색했다. 하지만 다 그리고 나서 정민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혼자 작게 제3장 대시 잊고 있던 나의 이름에게 6월이 되자 정민은 일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오래된 일기장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정확히 8년이 지나 있었다. 새 일기장은 서점에서 샀다. 표지가 갈색 가죽 무늬였고 안쪽에 줄이 없는 빈 페이지들로 가득 차 있었다. 글을 쓸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종이. 뭐든 될 수 있는 빈 공간. 첫 번째 페이지를 열었을 때 정민은 잠시 멈췄다. 뭘 써야 할까? 오늘 있었던 일? 하지만 오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
아침에 커피를 마셨고 그림을 조금 그렸고 책을 읽었다. 그게 전부였다. 예전이라면 이런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한 날이라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틀린 말 같았다. 나는 오늘 아침 햇살이 식탁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커피 향이 방 안에 퍼지는 시간이 정확히 얼마나 걸리는지 처음으로 생각해봤다. 약 30초. 은행나무를 또 그렸다. 어제보다 인맥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다. 아니면 내 눈이 나무에 익숙해진 것인지도. 한 줄을 쓰니 두 줄이 나왔고 두 줄을 쓰니 한 페이지가 됐다. 이상한 일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하루를 쓰고 나면 그날이 아무것도 없는 날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쓰는 행위가 기억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억을 발굴하는 것 같았다. 지나쳐버렸다면 사라졌을 순간들이 쓰는 동안 다시 살아났다. 정민은 점차 더 깊은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야기. 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다. 임종을 지켰지만 그때 정민은 회사 연간 계획 발표를 나흘 앞둔 상태였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바로 회사로 돌아갔다. 슬플 시간이 없었다. 슬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슬픔을 꺼낼 틈이 없었던 것이다. 그 슬픔이 지금에야 나왔다. 일기를 쓰다가 어머니 생각을 하다가 정민은 혼자 울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이 생각났다. 작고 단단한 평생 일하신 손. 그 손이 어른이 된 딸의 손을 마지막으로 잡았을 때 무슨 말을 하려 했을까? 정민은 그 손의 온도를 기억하고 있었다. 일기에는 이렇게 썼다. 어머니, 저 잘 있어요. 늦게 우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기도 하지만 눈물에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바빠서 못 울었던 눈물을 지금 울고 있어요. 늦었지만 이게 진짜 작별 인사예요. 그때는 제대로 못해서 미안해요. 어머니 이야기를 쓰고 나서 정민은 한동안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구름들이. 정민은 그날 저녁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종이 사진들이 붙어있는 요즘에는 거의 만들지 않는 그런 앨범. 어린 정미의 사진이 있었다. 교복을 입은 사진, 대학교 입학식 사진, 첫 직장 사진.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와 찍은 사진들. 한 장의 사진 앞에서 손이 멈췄다. 고등학교 졸업식 날. 어머니 옆에 서 있는 18배 정미. 정미는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지금의 것과 달랐다. 뭔가 더 날 것이랄까, 꾸미지 않은 웃음이랄. 사회생활을 하면서 익히게 된 웃음이 아니라 그냥 기쁜 것을 기쁜 대로 표현하는 얼굴. 정미는 그 사진 속 소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넌 아직 이정미야. 내가 되려 했던 사람이 아직 있어. 그 소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다. 국어 시간에 소설을 쓰고 싶다고 했다. 대학교 때는 여행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걸 좋아했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크게 감탄하는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든 처음에 뛰어들고 나중에 생각하는 스타일이었다.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없어진 게 아니었다. 묻혀 있었다. 25년의 회사 생활 밑에 성과 평가와 연봉 협상과 야근과 보고서 밑에 대시 조용히 묻혀서 숨만 쉬고 있었던 것이다. 정민은 다시 스케치북을 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그렸다. 거울을 보면서 52년의 얼굴을. 눈가의 주름, 이마의 선, 입꼬리에 남은 웃음의 흔적. 예쁜 그림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 보니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 이정미. 오랜만이었다. 제4장대식 관계의 거리, 나를 지키는 법. 7월이 되자 오랜 친구 수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수경과는 대학교 동기였다. 졸업 후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가 40대에 다시 연락이 닿았다. 수경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고 남편 직장 때문에 부산에 살다가 몇 년 전 서울로 올라왔다. 정기적으로 만나진 않지만 서로의 안부는 알고 있는 사이. 오랜만이다. 야, 나 요즘 힘들어. 전화 통화에서 수경의 목소리가 낮았다. 정민은 귀를 기울였다. 남편과 사이가 안 좋다고 했다. 아이는 다 컸고 집에 두 사람만 남았더니 오히려 더 막막하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두 사람이 한 집에 있는 기분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민은 자기 집의 침묵과 수경 집의 침묵이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라는 걸 생각했다. 만날까? 서울 올라오면 밥 먹자. 수경이 올라왔다. 광화문 근처 한정식집에서 만났다. 오랜만에 보는 수경은 조금 야위어 있었다. 서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 시간 동안 쌓인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나왔다.
정민은 퇴직 이야기를 했다. 처음으로 솔직하게. 어색했고 두려웠고 아무것도 없는 하루가 얼마나 낯설었는지를.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정민은 조금 울었다. 식당 아니라 소매로 눈을 닦으면서. 수경은 가만히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있어줬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한다고 말을 한다. 더 잘 될 거야. 오히려 잘 됐다. 새 출발이잖아. 그 말들이 나쁜 말은 아닌데 때로는 그 말들이 슬픔의 뚜껑을 덮어버리는 느낌이 든다. 수경은 그냥 기다려줬다. 정미의 눈물이 잦아들 때까지. 야, 우리 나이에 눈물이 나오면 나오는 거야. 참을 이유 없어. 그 말이 정미에게 뭔가를 열어줬다. 집에 오는 버스 안에서 정미는 생각했다. 관계란 무엇인가? 217명의 연락처가 있어도 저녁에 외로운 이유가 있었다. 수경처럼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가만히 있어줄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손가락 몇 개로 충분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게 적은 게 아닌 것도 같았다. 어쩌면 연락처 217명보다 손가락 몇 개가 더 진짜인 것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면서 정민은 다른 것도 떠올렸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수경에게는 그럴 수 있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난 25년 동안 정민은 회사 안에서의 관계에만 에너지를 쏟아왔다. 위로는 받을 수 있어도 진짜 위로를 줄 여유가 없었다. 항상 뭔가에 쫓기고 있었기 때문에. 옆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많이 힘들겠다고 말했지만 그 힘듦 속에 실제로 들어가서 같이 있어준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 솔직히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간이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마음의 공간이 생겼으니까. 8월에 정민은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동네 노인 복지관에서 독거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다.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처음에는 어색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서 어색하게 웃으면서 도시락만 드리고 나왔다. 그러다 할머니 한 분이 정미를 붙잡았다. 최 할머니, 83세. 아들이 미국에 있고 며느리는 거의 연락이 없다고 했다. 방 안에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사진, 결혼식 사진, 아이들이 어릴 때 사진. 저 사람이 내 남편이야. 20년 됐어, 갔은지. 할머니는 사진 속 남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목소리에 울먹임이 없었다. 20년 동안 그리워해서 이제는 그리움도 익숙해진 사람의 목소리. 외로우세요? 정미가 물었다. 대뜸 그런 걸 물어봐도 되나 싶었는데 말이 나와버렸다. 할머니는 잠깐 정미를 봤다가 웃었다. 외롭지. 근데 있잖아, 이 나이 되면 외로운 게 나쁜 게 아니더라. 조용한 거야. 조용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 조용한 거야. 정미는 그 말을 집에 가져왔다. 외로움과 고요함의 차이. 비어있다는 것과 청명하다는 것의 차이. 정미는 지금껏 이 침묵을 결핍으로 느껴왔는데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었다. 어떤 소음들을 제거했더니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다. 바람 소리, 새 소리, 자기 숨소리, 그리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자기 내면의 목소리. 제5장 되시 다시 뜨거워질 노을에게. 9월의 어느 저녁, 정미는 한강에 갔다. 혼자였다. 돗자리를 하나 사서 강변에 깔고 앉았다. 사람들이 많았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 연인들, 혼자 달리는 사람들. 정미는 그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앉아 하늘을 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서쪽 하늘이 주황빛에서 붉은빛으로, 붉은빛에서 보랏빛으로 천천히 물들었다. 구름들이 그 색을 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빛났다. 어떤 구름은 금빛이었고, 어떤 구름은 산호색이었고, 강물은 그 모든 색을 반사해서 흔들렸다. 정미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냈다. 이제는 어디든 스케치북을 들고 다녔다. 앉아서 노을을 그리기 시작했다. 수채화는 물의 양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정을 낸다는 걸 이제는 조금 알았다. 물을 많이 쓰면 색이 번지고 경계가 사라진다. 마치 지금 하늘처럼. 그럴 때 정미는 하늘을 정확히 재현하려는 마음을 버렸다. 그냥 느끼는 대로. 이 빛이 정미에게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이 순간이 어떤 감각인지, 그것을 손이 기억하게 두었다. 그때 옆에 누군가 앉았다. 중년의 여자였다. 혼자였다.
한동안 같이 노을을 보다가 정미의 스케치북을 슬쩍 봤다. 그림 그리세요? 네,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요. 예쁘게 그리셨네요. 전문가이세요? 아니요, 그냥 좋아해서요. 그 여자가 웃었다. 그냥 좋아해서가 제일 순수한 이유예요. 화방 아주머니가 한 말과 비슷한 말이었다. 정민은 그 우연히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여자는 잠시 후 자리를 떠났다. 이름도 몰랐고 다시 볼 일도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름도 직업도 모르는 사람과 노을 한 장을 같이 본 것. 그것으로 충분한 관계가 있다는 것. 노을이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정민은 한강 위로 하나둘 켜지는 다리에 불빛을 봤다. 강이 어두워지면서 오히려 불빛이 더 잘 보였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보인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 50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그 말이 몸으로 이해됐다. 바빴을 때는 어둠을 만날 시간이 없었다. 어둠을 만나지 않으니 내 안의 빛도 알지 못했다. 고요해져서야 비로소 들리는 소리들처럼 어두워져서야 비로소 보이는 빛들이 있었다. 10월에 정민은 작은 그림 모임을 만들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과 같이 그리고 싶습니다. 실력 무관, 나이 무관, 매주 토요일 오전. 처음에는 아무도 연락이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일주일 만에 6명이 연락해왔다. 첫 모임 날 동네 카페 한 구석에 7명이 모였다. 30대 직장인 여자, 60대 남자 퇴직자, 40대 주부, 50대 교사, 20대 대학원생. 아무도 서로를 몰랐고 아무도 전문가가 아니었다. 스케치북을 펼치고 커피를 마시면서 각자 자기 그림을 그렸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하지만 각자 집중해서 그리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러워졌다. 그리고 그림을 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야기가 나왔다. 어떤 걸 그리려 했는지, 왜 이 색을 골랐는지,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이야기들이 점점 다른 이야기들로 이어졌다. 퇴직자 남자는 회사 다닐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한 번도 못했다고 했다. 대학원생은 논문 스트레스에 뭔가 다른 것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오히려 자기가 배우고 싶어졌다고 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유로 뭔가를 비워내고 싶어서 여기 온 사람들이었다. 정민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내가 모임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실감됐다. 퇴직 후 처음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낸 것. 직함도 없이, 회사도 없이 그냥 좋아해서로 만들어낸 것. 그게 작지만 확실하게 빛났다. 11월이 되자 핸드폰이 울렸다. 그림 모임 단체 채팅방 알림이었다. 누군가 이번 토요일 모임 장소를 확인하는 문자를 보냈다. 정민은 답장을 보냈다. 그리고 잠시 후 수경에게서도 연락이 왔다.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가. 밥 먹자. 정민은 시간을 확인하고 좋아라고 답했다.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정민은 알아챘다. 전화가 온다. 217명의 이름에서 오는 전화가 아니라 그림 모임 단체 채팅에서 오는 알림이, 수경에게서 오는 문자가, 최할머니 복지관에서 오는 공지가. 개수는 예전보다 훨씬 적지만 울릴 때마다 정민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싶었다. 전화는 개수가 아니었다. 밀도였다. 12월의 마지막 날 정민은 새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도달했다. 1년치 일기. 아무것도 없던 화요일 오전들, 커피 향이 퍼지는 삼시초들, 은행나무 잎들, 수경과의 눈물, 최할머니의 말, 한강의 노을, 그림 모임의 웃음소리들. 정민은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올해 나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많은 것을 찾은 해였다. 이름을 찾았다. 이정미라는 이름이 팀장이 아니어도, 직원이 아니어도, 아무 직함이 없어도 그냥 이정미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림을 찾았다. 잊고 있었던 기쁨을. 관계를 찾았다. 개수가 아닌 온도로 느끼는 관계를. 어머니를 보냈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나를 찾았다. 아직 다 찾은 건 아니지만 방향은 알 것 같다. 내년에는 어떤 하루들이 올까? 모르겠다. 하지만 무서운 마음보다 궁금한 마음이 조금 더 크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일기장을 덮고 정민은 창문을 열었다. 12월에 찬 공기가 들어왔다. 숨을 들이마셨더니 폐안 깊은 곳까지 시원했다. 은행나무는 이제 잎이 다 지고 빈가지만 남았다. 하지만 정민은 알고 있었다. 저 빈가지의 봄이 되면 다시 새 잎이 나온다는 것을. 비어있는 것이 끝이 아니라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것을. 핸드폰이 울렸다. 그림 모임 채팅방이었다.
새해 전날을 같이 보내자는 제안이 올라왔다. 정민은 잠깐 생각하다가 킬키읔 좋아요를 눌렀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부드러웠다. 전화가 온다. 어느 날부터 오지 않았던 전화가 다시 오고 있었다. 에필로그. 어느 날부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줄어든 것은 삶이 줄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로소 내 삶이 시작되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채워져 있던 것들이 비워지고 비워진 자리에 진짜가 들어오는 시간. 숫자로 셀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온도로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남는 시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잃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전화가 오지 않는 저녁이 있었습니다. 그 저녁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저녁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내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창밖에 나무를 제대로 봤습니다. 처음으로 오래 잊고 있던 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전화가 오지 않는 저녁은 사실 내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핸드폰이 조용하다면 배시. 잠깐 그 조용함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아주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요.